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의료인문학 2 또 두 번째 강의입니다. 우리가 Chief Concern of Medicine이라는 책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주로 이제 서사의학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한 10번 정도의 강의를 할 예정인데 오늘 그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지난 시간에 실천적 지혜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기능실제론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Functional Realism이에요. 실제하느냐, 마느냐, 실제로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라는 것을 판단 짓는 그 근거로서 기능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실용적 결과를 보였는가, 안 보였는가를 중심으로 이것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를 평가하는 그런 어떤 철학 사조이죠. 이것을 의학에 적용시키는 그런 이야기를 오늘 하게 될 겁니다. 오늘 두 번째 얘기인데요. 먼저 지난 강의를 잠깐 요약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주제는 실천적 지혜였죠. 프로네시스라고 그랬죠. 실천적 지혜, 고대 그리스의 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어때가 명목적인 지식이 아니라 실천적인 지식, 실천적인 지혜, 어떤 실천에서 어떤 효과를 보기 위한 그런 지식, 지혜, 이것을 고대 그리스인들은 견지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의학적 실천에 되살려야 된다. 그런 주제로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알의 구조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이건 앞으로 계속 반복될 겁니다. 오늘은 반복됩니다만 우리가 이제 많이 알고 있는 연역과 귀납이라고 하는 탐구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은 특히 귀추 또는 귀추 얘기를 할 거거든요.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 그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역은 법칙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고요. 귀납은 경험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고, 귀추는 대요, 스키마 또는 서사, 내러티브를 중심으로 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깐 건강과 불건강의 개념, 그래서 disease와 sickness와 illness, 그래서 생물학적인 것, 사회적인 것, 그다음에 인간적인 것 이런 요소로 나눠서 질병을 설명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증거 기반 의학과 대여 기반 의학, 에비던스 베이스드 메디신과 스키마 베이스드 메디신을 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는 이번 학기에 다룰 내용 거의 대부분을 한번 쭉 훑어본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잘 이해가 안 가셨다 하더라도 앞으로 수업을 계속 진행하면서 차츰 이해하게 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던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오늘 수업을 진행할 건데요. 수업하기 전에 하나의 화두를 던져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이 수업을 듣는 학생 중에는 서양의학을 공부하는 학생도 있고 서양의학 중에 일부인 치의학을 공부하는 학생도 있고 또 한의학을 전공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한의학과 서양의 관계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뜨거운 감자입니다. 그래서 아주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자기 학문의 정체성에 대한, 특히 한의학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학문의 정체성에 대한 회의를 가지는 학생들이 더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그런 자기 학문의 정체성과 관련된 이야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까지 한의학과 서양의학을 비교하는 기준이 됐던 것은 오늘 우리가 비판하려고 하는 그런 존재론적 실제론에 근거한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으면서 가질 화두는 기능실제론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존재론적 실제론이 아니라 기능실제론의 관점에서 한의학과 서양의학을 이해해보자. 그러면 새로운 이해 방식이 탄생할 거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뭐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계속 강조했던 귀추, abduction이라고 하는 그런 서양에서 나온 그 철학사조잖아요. 그 철학사조가 결국 어디로 가는가 하면 우리가 이 수업 전체에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서사, 내러티브로 갑니다. 그래서 귀추에서 서사로 가는 과정. 귀추에서 서사. From abduction to narrative죠. 그러니까 이 논리적으로는 가추라고 하는 그런 논리적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것이 실천에 있어서는 서사라고 하는 형식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화두는 두 가지. 하나는 한의학과 서양의의 관계를 새롭게 이해해보자라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귀추에서 서사로 가는 과정을 좀 따라와 봐달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러분들께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자, 유명론과 실제론입니다. 우리가 뭐 어떤 사물 또는 뭐 그것이 뭐 그 사상이 됐든 또는 개념이 됐든 또는 법칙이 됐든 또는 사물이 됐든 그것이 실제 존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판단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이 이제 있죠. 그래서 이거 실제로 존재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실제론이고요. 그 실제로 존재하는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거기 어떤 이름을 붙였을 뿐이다라고 하는 그 유명론이 아주 오래된 철학에서의 논쟁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중세 유럽에서는 신의 존재를 둘러싼 논쟁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그래서 신의 존재 증명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철학 또는 신학의 한 파트였거든요. 그래서 신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뭐 논쟁이 많았지만 지금은 신의 존재보다는 사상, 개념, 법칙 이런 것들이 실제하느냐 하는 질문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논쟁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냥 그 사상, 개념, 법칙 그러면 좀 너무 추상적이니까요. 구체적으로 하나 따져봤어요. 사상, 민주주의라는 게 존재하느냐, 실제하느냐라는 거예요. 여기서 유명론과 실제론으로 나눠져 있죠. 유명론과 실제론으로 나눠있는데 유명론에 의하면 민주주의라는 것은 그런 사상이죠. 사상은 실제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변화하는 간섭일 뿐이다. 그렇죠. 이제 역사적으로 그렇잖아요. 뭐 전제 군주제가 아주 오랫동안 유지됐었고 또 뭐 노예제, 뭐 민주주의를 포병하면서도 노예제를 운영했던 나라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상이라고는 민주주의라는 것은 실제하느냐? 유명론에 따르면 그건 관습이라는 거고요. 실제론에 따르면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런 사상은 존재한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개념도 마찬가지죠.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개념이잖아요. 유명론에서는 여기 유명론에 나오는 그 사람은 리차드 로트입니다. 뒤에 나옵니다. 유명론의 대표적인 사람이죠. 그러니까 반실제론자의 사람은 유명론이기 때문에 반실제론이죠. 실제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사람에 따르면 건강이라는 것은 그냥 관습이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실제론에 따르면 건강은 존재한다. 우리가 여러 가지 배웠잖아요. 건강의 정의도 여러 가지가 있죠. 물론. 그러니까 정의가 뭐 아주 확립된 단일한 그런 개념은 아니라 할지라도 개념은 존재한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실제론이죠.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력의 법칙이라는 것이 존재하느냐 했을 때 유명론에서는 그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고 실제론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 그래서 유명론과 실제론이 있고요. 실제론도 둘로 구별될 수가 있어요. 존재적 실제론과 실용적 실제론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로 얘기하는 것은 이 펄스의 실용적 실제론 또는 기능 실제론이 오늘 주제죠. 이거고 존재로 실제론은 선언적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민주주의라는 것이 선언적으로 존재한다는 거고 이게 이제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 플라톤의 동굴의 우화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는 동굴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쇠사슬은 묶여 있어요. 실제는 뒤에 있어요. 빛의 세계에 있지만 그림자만을 볼 수 있을 뿐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데아라는 것은 선언적으로 존재하는 걸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죠. 그 실제론에 존재적 실제론에 이데아라는 건 어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어딘가 완벽한 상태로 있다고 가정하는 거. 그것이 존재로 실제론인 것이죠. 그리고 사실 그런 우리가 이제 근대 이후에 과학이 발전하지 않습니까? 이 과학이 발전할 때 근거했던 그 사상이 존재적 실제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과학 법칙이라는 건 존재한다. 중력의 법칙이라는 게 있다 말이죠. 뭐 그런 것. 우리가 과학에서 발견하는 그런 원리들, 법칙들은 실제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존재적 실제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펄스가 주장하는 기능 실제론 그리고 실용적 실제론은 그 어떤 사상이나 어떤 개념이나 어떤 법칙이 그것을 활용했을 때 유용한 결과를 도출하면 그건 실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력의 법칙이라는 것을 적용했을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설명을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중력의 법칙을 계산했을 때 우리가 우주여행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 실질적 유용한 결과에 도달하니까 그거는 실제한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지만 그것이 유일한 그 존재의 근거냐라면 그것도 아니죠. 예를 들면 중력의 법칙, 뉴턴의 그 물리학은 이미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전체를 설명한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실용적 실제론, 기능 실제론, 펄스의 기능 실제론은 유효한 결과에 이르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것이 실제한다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수업에서는 우리가 의학을 다루지 않습니까? 이제 의학에서는 유효한 결과에 도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참이든 참이 아니든 존재하든 존재하지 않든
그 관계없이 내가 질병에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결과가 이르다면 그거는 실제한다고 볼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특히 의학에서 중요하다. 의학에서는 기능 실제론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이제 이 챕터 전반의 이제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아주 오랫동안 자연의 거울이라는 생각을 많이 해왔어요. 그러니까 아까 플라톤의 동굴의 우화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거울이 아니지만 그림자지만 우리가 발견한 과학적 법칙은 자연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에 굉장히 오랫동안 익숙해 있었죠. 그것을 존재적 실제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19세기쯤 오게 되면 그런 것들에 대한 회의가 싹트기 시작합니다. 이제 17세기 이후에 이제 과학혁명이 일어나고요. 계몽주의 사상이 퍼지고 그다음에 산업혁명이 일어나잖아요.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여러 가지 많은 그 물질적 풍요를 누리게 돼요.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또 굉장히 그 큰 문제들을 야기시키죠. 자연 파괴랄지 또는 뭐 노동의 물신화, 그러니까 자본의 물신화를 통한 어떤 인간 존엄성의 상실 이런 문제들이 발견되면서 이제 사상적으로 반성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나오는 게 이제 철학에서 나오는 게 이제 19세기에 에드먼드 후솔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죠. 이 사람은 이제 현상학으로 유명하죠. 현상학자입니다. 현상학.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의 철학은 어떤 현상학이었어요. 예를 들면. 어떤 법칙으로 세상을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죠. 신이 존재한다라든가 또는 뭐 어떤 그 선험적인 법칙이 있다. 선험적 법칙을 찾아내는 것이었거든요.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특히 뉴턴의 자연 법칙 같은 것들은 자연의 법칙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선험적으로 주어지는 거죠.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후설 같은 사람들은 이제 현상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경험을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인간의 경험을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직접성, 경험의 직접성에 더 호소하는 거죠. 어떤 이념이라든지 사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추상적인 거잖아요. 그것은 그 존재가 뭐랄까요, 어떤 그 직접성이 없어요, 그죠? 간접적인 거잖아요. 근데 후설은 직접 경험에 주어진 것으로부터 이제 철학을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 후설이 이제 그 당시 그 서양 문명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적인 글들을 많이 쓰는데 과학의 위기를 얘기합니다. 과학의 위기를. 그래서 그 과학이라고는 지나치게 추상화돼서 그것이 존재로까지 실제로까지 그 비약했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후설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고 특히 이제 화이트헤드라는 철학자는 잘못 놓여진 구체성의 오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학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연구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한참 연구하다 보니까 그게 진짜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잘못 놓여진 구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것이 아닌데 추상적인 것인데 과학 법칙이라는 것은 근데 그것이 마치 구체적인 것이냐 그렇게 여겨졌다는 그런 비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마 근데 이제 여러분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들 여태까지 받아온 교육 또는 여러분들 살아온 여러분들 삶에 비춰보면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 많으니까 제 이야기가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그런 과학 법칙이라고 하는 걸 실제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런 교육을 받았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그것을 의학에 적용하려고 할 때 똑같이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의학에서 적용한 의학이라는 것은 뭐 여러분 앞으로 나오겠습니다만 어떤 일반화된 어떤 그 법칙 또는 원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구체적인 현실에서 100% 적용되는 게 아니잖아요. 100% 한 절반 정도 적용된다 볼 수가 있어요. 일반성은 분명히 있지만 그것이 모든 상황에서 그대로 똑같이 적용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물리적 법칙처럼 적용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 그런데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일반성의 오류에 빠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여기서 이제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자연의 거울이 아니다. 우리가 의학에서 발견했던 여러 가지 예를 들면 뭐 유전 법칙 같은 거 보세요. 센트럴 도그마가 있었잖아요. 센트럴 도그마가 있었는데 그 뭐 저 DNA가 RNA가 되고 RNA가 단백질이 되고 단백질이 형질이 된다고 생각했다는 거잖아요. 한 방향으로 흐른다고 생각했다는 거잖아요. 그것에 근거해서 우리가 휴먼 지놈 프로젝트를 완성시킨 거잖아요. 근데 완성시키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단방향적인 정보의 흐름이 사실이 아니다는 것이 밝혀지잖아요. 그러니까 법칙, 예외가 없는 법칙이 아니라는 거죠. 후속 유전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인터액션들, 유전자 간의 상호작용, 또 유전자와 단백질 간의 상호작용, 뭐 세포들 간의 상호작용, 조직 간의 상호작용,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그 과학 법칙이 무조건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들을 이제 우리는 깨닫기 시작했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의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또는 의료 행위라고 하는 그 실천은 이거는 분명히 어떤 도덕적 행위인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의 고통을 줄여두는 겁니다. 그죠? 원천적으로 도덕적일 수밖에 없는 실천 행위이거든요. 그런데 이 책에 나온 걸 그대로 이제 한번 읽어볼게요. 의학이 도덕적 지식이라는 주장이 이상하게 들리는 현상 자체가 근대 과학의 위기를 나타내는 징표다. 의학이 도덕적 지식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렇잖아요? 의학이 도덕적 지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부인할 수 있나요? 한번 부인해 보세요. 그래서 그걸 주장을 해볼 수 있으면 해보십시오. 의학이 도덕적 지식이 아니다라고 하는 주장을 한번 해보고, 만약에 그런 토론이 만약에 여러분들 할 수 있다면요, 한번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의학은 도덕적 지식인가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갖고 토론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결론을 미리 내는 겁니다만, 그런 주장이 이상하게 들린다는 거죠, 여러분들한테는. 그렇죠? 의학이 왜 도덕적 지식이냐? 의학은 과학적 지식 아니냐? 그런 그 팩트 아니냐? 도덕은 가치에 관련된 거지만 의학 지식은 팩트 아니냐라고 하는 주장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사람 주장은 뭐냐면, 이 저자들의 주장은 뭐냐면, 의학이 도덕적 지식이라는 주장이 이상하게 들리는 것은 그것이 바로 근대 과학의 위기다. 과학의 위기다라는 얘기입니다. 과학은 그런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학의 역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여러 번 반복합니다. 17세기에 데카르트와 뉴턴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17세기 과학혁명의 세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많은 것들을 설명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하잖아요. 그리고 20세기는 논리실증주의가 이제 크게 발전을 합니다. 논리실증주의라고 하는 것은 여기 센텐셜 아토미즘이죠. 그러니까 어떤 그 명제가 있을 때 그 명제를 분석을 해요. 그래서 그 어떤 문장 속에 들어가 있는 개념들을 그걸 분석을 합니다. 계속 분석을 해서 쪼개서 이제 분류를 하고 해서 분석을 하는 그런 분석 철학이죠. 이건 논리적인 거로 문장을 또는 개념을 논리적인 구조를 통해서 설명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걸 또 다시 보면 이제 이원적 환원론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논리 구조라는 건 그 자체로 있다는 것이죠. 실제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존재론도 실제론하고 연결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의학에 반영된 것들이 뭐냐 하면,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플렉스너 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1910년에 나온 건데요. 지난 우리가 이러면 이래서 공부했죠. 역사에서 플렉스너 보고서가 플렉스너가 이제 보고서를 쓰죠. 그래서 이때부터 어떻게 됐냐? 기초의학과 임상의학이 구분되죠. 그래서 임상의학이란 기초의학적 지식을 현실에 적용하는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원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의학적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실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현실에 적용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주장이 좀 너무 단순한 것일 수는 있어요. 실제 플렉스는 상당히 인문학적인 소양을 가진 사람이고 그런 주장을 많이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만, 결국 결과적으로 역사적으로 볼 때 그렇게 해석돼 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석되고 있고요. 그래서 기초가 임상에 분리되고 의학적 기초의학의 지식은 자연 현상을 그냥 반영하는 거울이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기능 실제론에서 지금까지의 의학적 관행, 이런 것, 관습 이런 것들을 좀 비판하는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기능 실제론은 가류론이에요. 가류론.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인간이 추론하고 우리가 인지 구조 자체가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 여러 가지 많은 학문 분야에서 거의 증명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진화 심리학이랄지 또는 진화 인지 과학이랄지 이런 데서는 인간이 사물을 또는 상황을 인지하는 것은 어떤 그 행동을 전제로 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선언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그 실제를 상정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한 지식이라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확실한 지식이라는 거 없고, 다만 우리는 적응이라고 하는 그런 행위를 할 수 있을 뿐이다 하는 거죠. 주어진 상황에서 상황의 환경과 상황에 적응해 나가는 것. 적응하게 유리한 것을 인지하는 것이죠. 인지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어떤 지향성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생존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것을 인지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지 속에 이미 방향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확실한 경험적 지식에는 도달할 수가 없다라는 거. 이게 가류론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과학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과학이라는 것은 확실한 지식이다. 오류가 없다. 과학에는 오류가 없다. 뭐 이런 주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거 그거는 뭐 지금도 뭐 우리 담론 속에 많이 나타나 있어요. 예를 들면 무슨 뭐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이것은 전문가에게 맡겨야 된다든지 하거든요. 전문가가 분명히 중요하죠. 전문가의 견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방역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그런 과학적 지식에만 의존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과학적으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잖아요. 사회생활을 해야 되고, 그죠? 우리가 경제생 활동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전문가들이 이거는 무조건 록다운을 해야 된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록다운을 한다고 가정해 보세요. 지금 뭐 유럽이나 미국 같은 나라가 그래서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굉장히 그 정치적인 판단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과학은 오류가 없는 게 아닙니다. 과학 안에도 굉장히 많은 오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역설적에도 여러분들 그 사피엔스라는 책을 쓴 유발 하라리 아시잖아요. 유발 하라리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오류가 없는 확실한 지식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과학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역설적이죠. 과학은 무지의 발견이라는 거예요. 과학은 우리가 모른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이 과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른다는 것을 조금씩 알아가기 위해서 뭐예요? 가설을 세우잖아요. 가설을 세워서 가설이 증명되면 그것을 팩트로 받아들여요. 그 부분만. 하지만 전체적인 구조를 과학이 다 그랬다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류의 수정을 통해서 지식을 생산하는 것이지 확실한 것을 상정하고 그것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라는 게 거기 있고 우리가 그걸 밝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발견해 나가는 것이라는 거죠. 발견해 나가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류 속에서 그 오류를 수정함으로써 지식을 좀 더 완벽하게 가깝게 갖는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제 서사적 지식이라는 얘기야. 내러티브 널리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적 지식, 그것은 연역이든 귀납이 됐든 간에 그런 어떤 방법을 통해서 방법론을 통해서 진실에 가까이 가는 거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서사적 지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간의 생활, 인간적 생활, 개인의 생활 또는 사회적 생활 속에서 가치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가치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어떤 어떤 방향을 가지는 그런 삶 속에서 만들어진 지식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그 바람직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옳을 것인가라는 생각을 항상 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가치와 의미를 가지고 살아오잖아요. 그것이 하나의 이야기를 구성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그래서 서사적 지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서사적 지식이라는 것을 뒤에 얘기합니다만 이거는 뭐 그냥 그 어떤 부가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알고리즘이죠. 보통 우리는 과학적, 논리적인 것은 알고리즘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AI도 이제 알고리즘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렇지만 AI 자체도 그 안에는 그 알고리즘으로 설명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죠? 예를 들면 우리가 알파고 같은 경우에 보십시다. 알파고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뭐 어떻게 했습니까? 바둑의 룰을 가르쳐 줬죠. 그 다음에 기보를 연습하게 했죠. 그리고 실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세돌을 이겨요. 근데 그런 알고리즘 첫 번째 알고리즘을 짜긴 했지만 그 중간에 있는 어떤 딥 러닝의 메커니즘을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거든요.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AI에 대해서도 우리가 모르는 것이 AI는 우리가 그 블랙박스가 안에 들어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알고리즘이 우리는 여태까지 알고리즘으로 모든 걸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논리적인 설명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실제로 우리가 AI 같은 것들 해보면은 알고리즘으로 다 구성하지 할 수 없는 그렇지만 훌륭한 결과가 있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능실제론에서는 행동과 결과가 중요하다. 알고리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우리는 예를 들어서 의학에서 어떤 질병을 설명할 때 이것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설명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거 필요하죠, 그죠? 우리가 이해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하지만 그런 메커니즘으로 설명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가설을 버릴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변이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인터벤션을 했고 그 결과가 어땠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좋은 결과에 기여하는 개념과 사상과 이론을 실제한다. 그러니까 결과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 프라그마티즘, 실용주의죠. 그래서 개념의 의미는 그것을 현실에 적용했을 때 얻어지는 결과에 있다.
결과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의학에서 딱 적용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의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의 진료를 했을 때 그 결과가 좋으면 그거는 실제한다는 거예요. 그때 했던 행위나 개념은 그때 유용했던 개념이나 실천 행위는 실제한다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어떤 그 오류가 있다. 어떤 모든 것에는 오류가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는 기능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기능 실전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felt immediacy of experience. 우리가 느끼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면 손가락을 못에 찔렸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의학을 공부했으니까 자 이제 그 못이 내 손가락에 들어갔어. 그러면 이 못이 내 피부를 뭐 열상을 줬고 그리고 이 안에 묻어 있는 세균들 안에 들어갔지. 그러니까 요거는 뭐 어떻게 치료해야겠다. 소독약을 주고 뭐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의학을 모르는 사람 누구나 못에 손에 찔리면은 빨죠. 그죠? 이건 우리는 직관적으로 행동을 한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나중에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 빠른 행위 속에서 뭐가 있습니까? 안에 들어가 있는 균을 제거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감염을 방지하는 그런 의미도 있는 거란 말입니다. 벌에 어딜 씌웠다 했을 때 마찬가지죠. 또 된장을 바른다든가 하는 것은 직관적으로 할 수가 있는 그런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험에서 나오는 즉각적인 그런 경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얘기하는 리차드 로티, 지금 얘기했던 저기죠, 유명론자죠. 그다음에 존 듀이라고 하는 유명한 교육 철학자가 있죠. 존 듀이라고 하는 사람의 주장도 결국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출발이 아니라 결과다라는 겁니다. 지식은 출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출발로 알고 있죠. 우리는 여러분들은 뭔가를 어떤 지식을 습득을 해서 뭘 말 외워서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적용하려고 생각하죠. 되게. 근데 그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저는 이런 경험을 하나요. 저 경험을 공유를 하면은 우리나라 사람이 지금 젊은 사람들은 영어를 아주 잘하잖아요. 근데 우리 세대만 하더라도 영어를 잘 못했거든요. 근데 영어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영어 수업 시간도 굉장히 많고 문법도 하고 뭐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외국 사람 만나면 말을 못한단 말이죠. 제가 뉴욕 갔을 때 그랬어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실제 그 상황에 맞닥뜨리면서 조금 깨달았어요. 조금. 뭘 깨달았는가. 나는 여태까지 어떤 문장을 이해하려고 그 문장을 분석을 했거든요. 문법적 구조를 분석을 해서 그걸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 법칙에 따라서 분석을 하려고 노력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유학 가서 처음에 그 영어 선생님 만나는 영어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분석하지 마라. 저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대체 개요를 파악해라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생각해 보니까 내가 잘못했던 거예요. 그 개요를 파악하면은 그 다음에 구체적인 것은 그 다음에 훨씬 쉽게 알 수 있는 것이거든요.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 저 사람 태도가 어떤지, 저 사람이 나한테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뭔지가 더 중요하지 그 사람이 하는 말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언어도 그렇게 배웠던 거예요. 우리가 이제 잘못 교육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우리 의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외워야 될 건 많이 있어요. 그거 외워야 돼요. 외우지 말라는 얘기 아닌데 외워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외워야 그다음에 뭔가 진행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전 상황을 항상 상정하고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실제 상황에서는 이것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항상 염두에 둬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만 우리 수업에서 과제를 주어주거든요. 여러분들한테 과제, 그룹 과제를 주어주는데 그 그룹 과제를 나중에 설명드립니다. 그런 화두를 아까 우리가 수업 앞에서 화두를 드렸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구체적인 문제를 갖고 사태에 접근했을 때 훨씬 더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지식은 출발이 아니라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더니 해결되더라. 접근했더니 해결되더라. 그러면 그게 지식이 되는 거죠. 훨씬 더 중요한 지식이 되는 거죠. 훨씬 더 오래 남고 피가 되고 살이 된 지식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그런 현실적인 맥락 없이 그냥 외웠다. 그러면 그건 뭐 10중 8구는 금방 잊어버리기 십상이죠. 그다음에 생각과 지식은 자연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우리는 적응의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생각도 그냥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추상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죠. 활용한 게 아니에요. 생각이라는 것은 항상 생각의 내용이 있잖아요. 생각의 내용은 뭐예요? 우리가 경험과 관련된 거예요. 우리 세상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자연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이라는 게 자연 또는 사회와 상호작용하는 경우도 있는 거고 또는 다른 사람
것과 상호작용하는 것 방식이 생각과 지식이 되기도 하죠. 그 다음에 개념보다는 행동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실용주의의 이제 그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뒤의 말을 한번 인용해 봅시다. 일반성이라는 거, 제너럴리티죠. 일반성은 새로운 사례를 이해하기 위한 적용 속에 있지, 그것을 구성하는 요소에 있지 않다. 적용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그 의학 지식을 배웠어요. 근데 그거를 실제로 환자에게 적용했을 때 그것이 진짜 살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배운 지식을 요소로 분할해서 그것을 이해했을 때는 그런 종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디 이제 부탁드립니다만, 제가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는 거예요. 의학 공부를 할 때 반드시 어떤 현실적, 실제적 상황을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걸 어떤 상황에 적용하면 좋을지를 그러니까 실제 상황을 상정해놓고 공부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규칙법 여러 번 반복했죠. abduction입니다. 최선의 설명으로의 추론이에요. 이거는 최선의 설명으로 추론이니까 가정을 선택하는 추론이에요. 가정을 선택하는 추론.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의학에서 뭐냐면 differential diagnosis라고 그럽니다. DD라고 그러거든요. 간별 진단, DD라고 그래요. differential diagnosis는 뭐냐면 내가 누군가가 배가 아파서 왔습니다. 그러면 배가 아픈 증상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쫙 나열을 해요. 뭐 배탈이 났다, 뭐 식중독이다, 무슨 뭐 위에 암이 있다, 위에 뭐 궤양이 있다, 뭐 이런 쫙 있을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그런 그 사례를 검사를 해요. 그래서 그것이 해당되지 않는 것을 하나씩 지워나가는 거죠. 룰아웃 하죠. 룰아웃이라고 그래요. 룰아웃 하다가 나중에 남는 것이 그것이 워킹 다이어그노시스가 되죠. 그래서 그걸 갖고 이제 그 실제로 작업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규칙이에요. 다른 게 규칙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걸 버리고 규칙을 선택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규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간별 진단이 이미 규칙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정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상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가설이 뭐냐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간별 진단이라는 거죠. 그리고 주어진 사실로부터 시작해서 가장 그럴듯한 설명을 찾아내는 거죠. 이 사람이 배가 아프다.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위궤양이라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이 사람이 아픈 것, 뭐 새벽에 뭐 여기 통증이 온다든지 말이죠. 뭐 신물이 올라온다든지 이런 증상들을 이 가설이 설명을 하느냐를 보는 거죠. 그러면 설명을 잘한다 싶으면 가장 설명을 잘하는 가설을 골라서 그걸 진단명을 쓰는 거잖아요.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규칙이라는 것은 효과에서 원인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귀납은 특수한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잖아요. 그 사례들을 해서 일반 법칙을 추론해내거든요. 귀납은 특수한 여러 가지 사례들 중에서 일반 법칙을 추론해내는 거지만, 귀추는 효과를 보고 그 효과로부터 원인을 추론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완벽한 건 아니지만 가장 최선의 설명인 것을 찾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귀납은 분류하죠. 그렇죠? 특수한 것들을 막 해서 그 중에서 이걸 분류해서 그걸 법칙을 만드는 거잖아요. 분류하지만 귀추는 설명을 해요. 분류와 설명은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설명이라는 것이 훨씬 더 유용한 결과를 내주잖아요. 자, 퍼스의 기능 실제론입니다. 우선 이제 로티의 유명론, 로트와 퍼스를 구분하는 거예요. 로티나 퍼스나 다 실용주의자지만, 프라그마티스트지만, 로티는 유명론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상이나 개념과 법칙과 지식은 관계와 관습의 소산일 뿐이다. 실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렇지만 퍼스의 기능 실제로서는 왜요? 이런 것은 관습인 걸 인정하지만, 그렇지만 실제한다. 왜? 그것은 유용한 결과를 내놓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원리나 원칙도 오류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신념이란 의식화된 습관이다. 내가 어떤 걸 믿어요. 예를 들면 내가 예를 들어서 뭐랄까 민주주의자라고 할까요? 그러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의식화된 습관이에요. 그죠?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고대에 태어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내가 민주주의가 될 가능성이 거의 없겠죠. 그런 습관을 익힐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나는 21세기를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21세기라는 세기는 우리 인류가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런 실험을 많이 한 그런 시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습관화됐다. 그걸 교육을 통해서든 우리가 실제로 민주적인 어떤 정치 활동을 통해서든 그걸 습관화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신념이 생긴 거죠. 나는 민주주의자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식관화된 의식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여기 이제 이 어려운 말이 나오는데, 실제는 필요하지만 결코 완전히 충분할 수 없는 진실을 보여주는 규제적 이상이다. 어렵죠. 어려운 말인데, 실제 리얼리티, 실제 하는 게 실제는 우리가 뭐 흔히 레알 많이 그러잖아요 요새. 필요하지만 충분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완벽한 존재는 아니에요 실제라는 것은. 그렇지만 충분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건 진실이다. 진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충분하진 않지만 그 진실이고 그 진실을 규제하는 이상이다. 규제하는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간별진단 얘기했잖아요. 간별진단이 그것을 치료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가이드가 되잖아요. 그 진단명이 없이 우리가 치료를 진행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은 완벽한 설명은 아니라는 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위암이다라고 진단했다 칩시다. 물론 그건 상당히 다른 것에 비해서 상당히 어떤 확실성이 커지는 그런 진단이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경과가 똑같으라는 법은 없는 것이거든요. 위암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경과도 다를 수가 있고 사람에 따라 다를 수가 있고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규제적 이상이다. 실제라는 것은, 위암이라고 하는 존재는 규제적 이상이에요. 그 사람을 고통에서 구해주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존재인 거죠. 위암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것이 실제한다고 가정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실제하죠. 사실은 실제하죠. 실제하지만, 그러니까 존재론적으로도 실제하지만 또한 기능적으로 실제한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존재론적 실제와 기능적 실제를 구분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주어진 이 상황에서 허위임이 밝혀지지 않은 생각에는 오류가 없다. 따라서 실제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코로나를 예를 들어 볼까요? 내가 어떤 사람이 코로나 걸렸어요. 그래서 막 근육통이 심하고 말이죠. 뭐 그래요. 근데 이제 검사를 해봤더니 뭐 양성이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그 코로나죠, 그냥. 그죠?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이상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유럽이나 미국에 꽤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다행히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똑똑해서 그런 오류를 저지르지 않죠. 자, 그래서 실용적 결과에 구현된 지식이다. 그러니까 실용적 결과, 실용적, 이게 이제 의학에도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화두로 던졌잖아요. 한의학과 서양의학 비교할 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의학과 서양의학을 얘기할 때도 우리 분명히 기능 실제론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시간적 법칙이 아니라 미래를 지배할 법칙이다. 우리가 보통 물리 법칙은 무시간적 법칙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제 중력의 법칙이 뭐 고대에는 적용되고 현대는 적용되지 않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걸 무시간적 법칙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미래를 지배할 법칙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까 간별진단 얘기했잖아요. 간별진단은 그 미래를 지배할 법칙이잖아요. 그죠? 미래를 지배할 법칙이 잠정적 법칙이죠. 뭐 그게 나중에 확진될 수도 있지만, 확진이라는 것도 그래요. 확진이라는 것도 그 확률이 높아질 뿐이지 뭐 100% 완전한 그 진단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거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식의 범주를 둘로 나눴어요. 물리, 생물과학과 서사과학으로 나눴거든요. 서사과학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이제 거부감을 가진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서사가 왜 과학이냐, 이야기가 왜 과학이냐. 근데 여기서는 그렇다고 주장해요. 이제 요거는 이제 물리적 자세, 구조적 자세, 그다음에 지향적 자세라고 하는 이제 구분이 있는데요. 요거는 나중에 다른 기회에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물리 생물과학은 물리적 자세나 구조적 자세에 해당하고요. 서사과학은 지향적 자세. 아까 말씀드렸죠. 방향을 가진다. 어떤 질병을 치료하는 것은 어떤 방향을 가지는 거잖아요. 어떤 가치와 의미를 추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치와 의미를 추구하니까 이것은 과학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도 역시 과학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물리생물과학은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그렇지만 서사과학에서는 필요 조건이긴 하지만 충분 조건은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학이 아니라고 이야기는 어렵다. 그래서 물리생물과학에서는 원인에서 결과가 나오지만 저기 서사과학에서는 원인을 구성 중이에요. 내가 막 아파. 내가 막 예를 들어서 내가 아파, 또는 내가 인생에 시련을 겪고 있어요. 직장에서 잘렸어요. 그러면 결과는 이미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 잘렸을까는 이야기로 구성이 되는 거죠. 이야기로 구성이 되는 거예요. 이야기로 구성이 돼서 그 다음에 앞으로 다른
과정을 시작하게 된 그런 근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지향적인 거죠. 미래지향적인 것. 그 다음에 물리생물과학은 부분의 합이 전체지만 서사과학에서는 전체가 부분보다 커요. 그렇죠? 그렇고, 그 다음에 여기 사실, 증거, 알고리즘이라면 여기는 현상, 이야기, 스키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얘기했던 스키마, 대요라고 대요. 이것이 다 연결된 거예요. 현상, 이야기, 스키마, 대요. 이것이 다 연결된 거고, 사실, 증거, 알고리즘은 이쪽에 해당되는 거죠. 근데 물리생물과학은 법칙적 지식이라면 여기는 서사적 지식이다. 여기는 존재론적 실제라면 여기 기능적 실제다라는 거죠. 이렇게 대충 구분을 해봤습니다. 자, 서사의학이란 뭐냐 그러면 서사의학이란 뭐냐? 여기 이제 리타 샤론이라고 하는 유명한 서사의학을 창시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콜롬비아 대학에 있는 내과 의사인데요. 내과 의사면서 문학 박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문학 교수이기도 하고 의학 교수이기도 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서사의학이라고 하는 그 워크숍을 운영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책을 여러 권 썼습니다. 그래서 서사의학 하면 리타 샤론이 떠오르는데 이 양반이 뭐라고 그러냐면 질병의 이야기를 인지, 흡수, 해석하고 그것의 영향을 받는 서사 역량으로 실천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게 여러분들 좀 이해 안 될지 몰라요. 영향을 받는 서사 역량. 그러니까 환자가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질병의 이야기를 할 거예요. 내가 아파서 어떠했고 이러했고 저러했고 막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3분 진료이기 때문에 그걸 끊죠. 보통 우리가 서양에서도 의사가 환자의 이야기를 16초마다 한 번씩 끊는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더 할 거예요. 그리고 3분 진료라는 게 일본화됐기 때문에. 그럼 환자의 이야기를 다 들을 수가 없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끊고 필요한 정보만 이제 얻고자 한단 말이죠. 근데 그렇다 보면 굉장히 왜곡이 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전 실제로 저도 임상 활동을 해봤습니다만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오진으로 가고 의료 과오로 가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환자의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서사의학에서는 뭐라고 하면 그것을 이야기를 듣고 그러니까 인지해야 되겠죠. 아주 귀구이로 듣고 그다음에 그걸 흡수해야 돼요. 그거 해석을 해야죠. 그 사람을 한 이야기를 내 나름대로 해석을 해야죠. 그 다음에 그것에 의해서 내가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우리가 과학적 의학을 신봉하는 사람한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죠. detached concern, 초연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관심을 가지되 거기에 휘둘리지 말아야 된다고 배웠거든요, 우리는. 근데 이 사람은 그것에 영향을 받는 게 영령이라고 얘기해요. 환자의 이야기에 영향을 받는 것을 나의 역량이다, 서사 역량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영향을 받은 영향을 토대로 해서 실천하는 것이다. 그것이 이제 서사의학이라고 리타 샤론은 얘기합니다. 여기에 이제 반감을 가지거나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한번 토론 한번 해보십시다. 그리고 이제 우리 수업을 진행해 가면서 과연 반감을 가질 것인지 한번 다시 반성을 해보도록 하시죠. 그래서 서사의학이란 질병 서사의 목격자가 되는 것이다. 환자의 고통을 지켜보는 사람이 되는 거죠. 물론 지켜볼 뿐만 아니라 뭔가 인터벤션을 하잖아요. 뭔가 실천 행위를 하잖아요. 그렇기도 하지만 여기서 1차적으로는 목격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과 뭔가 공유하는 그런 가 생긴 거죠, 환자와. 질병 서사는 보편 주관적이죠, 그렇죠? 당연히 주관적입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보편적 구조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서사라고 해서 보편적 구조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실제로 이런 서사 이론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뭐 물리과학처럼 그런 수학적 법칙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보편적 구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서사에 관련된 많은 이론들이 있습니다. 뭐 바흐치날지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또 근데 현대 철학자들도 이제 그 법칙 중심의 그 사유가 아니라 어떤 그 서사 중심의 사유, 또 경험 중심의 사유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틀로 구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게 21세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보편적 구조가 있는 게 결국 지식의 범주가 될 수가 있다. 내러티브 널리지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서사적 지식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서사가 주관적이지만 지식은 그 지식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서사의학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해요. 증거가 있냐? 그 서사의학 하면 환자 이야기를 잘 들어주면 그 결과가 좋아진다는 증거가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거든요. 실제로 그런 연구가 또 있어요. 연구도 있어요. 근데 그 결과는 일정치가 않아요. 효과가 있다는 연구도 있고 그렇지 않다는 연구도 있어요. 근데 이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좀 모순적인 질문이에요. 질문 자체가. 증거가 있느냐, 증거. 여기서 말하는 증거는 뭘 의미하겠죠? 양적인 증거를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서사를 했을 때 그 결과를 측정하는 측정치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측정치는 누가 규정합니까?
과학적 의학이 규정하는 거, 생물의학이 규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물의학을 기준으로 해서 이것은 하나의 부감으로 여기는 거예요. 이 증거가 있는가라고 묻는 것은 그것은 그 어떤 전제는 허물지 않은 상태에서 서사의학은 거기에 부과된 것 하나의 그냥 장식품의 정도로 장식품 정도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슨 뭐 무슨 약을 줬을 때 고혈압 약을 줬을 때 그 혈압이 낮아지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보는 것처럼 서사를 라는 행위를 했을 때 그것이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산술적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양적 자료는 필요 충분 조건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은 서사라는 것은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죠. 필요하지만 충분 조건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단순 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서사의학도 양적 증거로 말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옳지 않은 주장이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까 듀이가 그랬잖아요. 요소로 분류하지 말고 결과로 얘기하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결과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요소라고 하는 것은 이런 양적 증거를 요구하는 거고요. 결과는 그 사람의 총체적인 삶의 퀄리티 또는 이야기에 구성되는 그런 방식 이것을 의미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의료 인문학 일반을 생각하는 경향도 그래요. 의료 인문학은 하드 사이언스, 그러니까 이 의학 그 자체는 하드 사이언스라고 보는 거고, 이거는 소프트 내러티브라 소프트한 거라는 거예요. 당위정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제 의학 그 자체는 굉장히 쓰기 때문에 그걸 거기 당위정을 입혀서 그걸 부드럽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저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고요. 근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하면 저는 플라시보라고 생각을 해요. 플라시보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연구 테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근데 플라시보라고 하는 것은 이런 하드 사이언스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플라시보는 설명 못 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연구가 제대로 못 돼 왔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플라시보라는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이잖아요. 선의의 거짓말을 통해서 환자를 낫게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효과가 있을 수가 없다고 전제를 해요. 다만 기분만 좋아질 거라고 전제를 하거든요. 그건 심신이원론에 근거한 거죠. 실제로는 근거한 거예요. 존재론적 실제로는 근거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런 근거에서 연구를 하니까 플라시보 연구가 한 발짝도 앞으로 못 나갔던 거죠. 근데 지금은 그것이 가능해지기 시작하죠. 그런 어떤 소프트한 뭐 기분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설명이 가능해져요. 어떻게 설명하지냐? 인지과학을 통해서, 신경과학을 통해서 설명이 가능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당 부분 설명하고 있거든요. 아주 완벽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러니까 이 플라시보라는 현상을 통해서 보더라도 그 서사의학에 대한 이런 그 증거, 양적 데이터로서의 증거를 요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니까 전제를 서서히 바꿔나갈 때지, 그 과거의 전제를 가지고 새로운 증거들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다음 수업은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과학의 양식들입니다. 과학의 양식들, 모델리티 오브 사이언스, 모델리티즈 오브 사이언스, 과학의 양식들, 여러 가지 과학의 양식이 있다는 거죠. 안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라는 것을 얘기할 것이고, 그다음에 서사인지라고 하는 얘기를 할 겁니다. 내러티브 코그니션. 그리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적용하느냐 하는 것을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